2020년부터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해 오신 여러분들이 2021년에 올해 시험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당락을 좌우하는 세목별 개정 원칙. 오늘 사실은 해커스 금융에서 이제 개정세법 특강을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곧 이제 공개가 될 텐데 포인트들만 제가 특강으로 만들었고요. 아주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부분은 출판 과정에서 들어가고 빠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제가 이제 추후에 또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이고, 세목별로 정말 당락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개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나씩, 세목별로 진짜 딱 하나씩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냥 제 내피시예요.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당락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개정이다, 제 의견이다 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건 알고 계시죠? 재경관리사 시험은 올해 3월까지는 원래 1, 3, 5, 7, 9, 11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올해 3월까지는 작년 기준 교재로 공부를 하셔도 돼요. 5월 시험 대비부터는 개정된 교재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2번의 특별시험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험 횟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물론 빨리 붙고 이 바닥을 떠나시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이 바닥을 떠나시던가 다음 바닥으로 가시던가 어쨌든 그게 제일 좋은데, 그 세법이라는 게 해마다 개정이 되면 지나간 나의 지식은 쓸모가 없는 게 진짜 속상하고 슬퍼요. 그래서 내가 1년 내내 열심히 공부했는데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지식은 쓸모가 없어. 오히려 그 지식이 있으면 나의 발목을 잡는, 이런 참 슬프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개정되기 전에 빨리 끝내셔라.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교차되는 시기에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 어떤 점들 주요 개정사항 있었는지, 당락을 좌우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이거 키워드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법인세 개정 중에 진짜 완전 엄청 중요한 건 요겁니다. 10년이 15년이 됐다. 그게 뭔 말이냐? 10년이 15년이 됐다고.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미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애매하지. 이런 게 애매해요. 그러면 3월까지는 10년으로 답을 하고 그 다음번 시험부터는 15년으로 답을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그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출제자가 그런 걸 일부러 낼 리가 없어요. 너 어디 한번 기준에 맞춰갖고 답 잘 찾나 보자, 이런 식으로 사악하게 문제를 내진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걸려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도 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거 원픽만 꼽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중요하니까, 10,000원이 30,000원이 됐습니다. 10,000원이 30,000원이 된 거, 여러분 이것도 공부 좀 하신 분들 느낌이 빡 오죠. 무엇일까? 10,000원이 30,000원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중요한 게 60% 요렇게 가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법은, 자, 소득세법에서 제가 꼽는 원픽은 이번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연코 세율입니다. 세율. 소득세법 요번에 개정된 사항 중에 단연코 세율이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소득세법은 그냥 단연코 세율입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단연코 세율이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댔다. 간이과세자, 요 부분 굉장히 손을 많이 댔다. 참 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조금 까다롭게 조금 바뀐 면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당연히 수업 목적으로도 어마하게 중요하죠. 우리 간이과세자는. 제가 이렇게 꼽은 원픽들, 물론 법인세는 이제 원픽이라고 보긴 조금 그렇지만 여기에 플러스 보너스로 우리가 또 앵콜 공연 이런 것도 있듯이 보너스 하나 또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외국 납부세에 공제 보너스 하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세법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제일 여러분들 수업 목적상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은, 결손금 2월 공제 기간이 그동안은 10년이었었는데
15년으로 기간이 확대됐다. 요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중요한 거죠.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면 거기에서 2월 결손금 차감하고 비과세 소득 차감하고 소득공제 차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잖아요. 이때 공제할 이 2월 결손금의 기준은 언제 발생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한번 개정이 일어났었어요. 원래 5년이었는데 2009년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는 10년 동안 2월 공제가 가능했어요. 이 얘기는 2019년 돼서는 싹 다 얘네는 이제 종료된 거야. 끝나버렸단 얘기예요. 이미 19년 지나간 시간입니다. 2020년 발생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 발생분부터는 15년 동안 공제가 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2035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세표준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 2월 결손금 공제 받는 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009년 발생분은 이미 끝났을 거고 2010년 발생분부터 2019년 발생분까지 얘는 이제 10년이니까 언제까지 사후관리가 되겠나? 얘가 2029년까지 요때까지는 2029년까지 여러분 시험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2029년까지는 얘네가 10년으로 구분돼가지고 뭔지 알죠 여러분? 우리 그 문제에서 나오는 거 요때 발생한 거는 10년만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020년 발생부터는 15년을 적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문제에 뭐 아주 잘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 2월 결손금의 공제 한도입니다. 일반 기업은 소득의 60%까지만 2월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기타 요런 기업들은 100%를 2월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픽. 적격 증빙이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인상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접대비 증빙을 받는 여러분 기준 너무 잘 아시죠? 일단은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무조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적격 증빙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 면세사스 뭐 계산서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요거가 적격 증빙이야. 세법상 적격 증빙. 얘를 받아야 되는데 얘를 증빙을 아예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걸 우리는 증빙불비라고 합니다. 얘는 뭐 아무것도 받질 않은 거야. 그러면은 아니 지금 사업용으로 접대를 했으면은 접대랑 관련된 영수증이라고 갖고 와야 되는데 영수증도 안 갖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요런 거는 접대비 얄짤없죠. 송금불산입입니다. 송금불산입. 그리고 대표자한테 상여 먹여야죠. 대표자한테 상여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빙을 갖고 오긴 했어요. 증빙을 갖고 오긴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증빙을 미수취한 겁니다. 원하는 증빙을. 요거는 이제 금액에 따라 나눠요. 원래 당초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1만 원을 넘는 금액은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왔으니까 얘 송금불산입 들어가요.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1만 원이 안 된다. 요건 어떻게 해요? 접대비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접대비 사용을 제대로 받은 겁니다. 증빙을 수취한 거예요. 아주 잘 수취한 거예요. 어떤 증빙을? 적격 증빙을 수취를 잘 했어요. 그러면 얘네는 이제 접대비로 봐서 금액이랑 상관없이 싹 다 얘네는 어떻게 한다?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요렇게. 여기에서 지금 요번에 바뀐 게 뭐다? 여러분? 1만 원이 3만 원이 된 거예요, 요번에. 1만 원이 3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빙 미수취하는 금액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3만 원 초과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인 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조사비 20만 원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거 문제도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당락을 좌우하는 원픽. 자, 그 다음 바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논리는 똑같은데 반영하는 숫자를 조금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기부금을 여러분들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어떤 거 있었어요? 그쵸. 법정 기부금,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그리고 지정기부금.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항상 법정은 한도 50%, 우리사주는 한도 30%, 지정은 한도 10% 요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한 가지 조금 이건 진짜 조금 쓰잘데기 없는 일 같기는 한데 법정기부금이라는 용어하고 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그냥 용어를 없앴어요. 그냥 그래서 공익법인 등이라는 용어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진짜 세상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이렇게 50% 한도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 이거를 용어를 굳이 없앨 필요가 있나? 이렇게 쓸 것 같으면은 어차피 그냥 저희는 강의하면서나 아니면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용어를 쓰기는 쓸 것 같아요. 어쨌든 50% 한도 기부금은 그냥 과거의 법정하고 동일해. 여기 보세요. 현행 법정 기부금과 동일 이렇게 돼 있죠. 요 10% 한도 기부는 현행 지정 기부금과 동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이제 계산하는 거 50% 10%도 다르지가 않다. 별반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인데 원래 여러분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이 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해요. 금액을 가감을 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차가감 소득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당기 순이익에 반영했었던 기부금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에 갖고 분계 처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금액을 살짝 더해주는 거죠. 기부금 계정 과목 숫자를 더해줘요. 그러고 나면은 얘를 우리가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기준 소득 금액. 그러니까 기부금을 내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기부금을 내기 전 소득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요렇게 발생한 요 기준 소득 금액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2월 결손금을 뺐었거든요. 결손금을 차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봤지만 2월 결손금은 일반 법인의 한도가 어떻게 됐었죠? 그쵸? 우리 그 과세표 준구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을 차감할 때 일반 법인은 60%만 적용을 해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2월 결손금을 전체를 다 빼줬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도 2월 결손금을 60%만 반영해주겠다. 그런데 뭐에? 기준 소득 금액의 60%를 한도로 일단 차감하는 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50%, 30%, 10% 순서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는 대로 일단 법정부터 50% 구하고 우리사주 구할 때는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60% 빼고 그 다음에 법정기부금 뺀 다음에 우리사주 30% 구하고 지정으로 갔을 때는 우리 기준소득금액에서 2월 결손금 60% 빼고 법정송금 인정받은 거 빼고 우리사주 송금 인정받은 거 빼고 그 다음에 10% 이렇게 그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다. 해서 계산 방법이 조금 틀려졌어요. 이제 최근에 우리 재경관리사 세무회계에서 난이도가 조금씩 있는 것들 그냥 문제은행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유형이라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베이스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기출문제를 막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토대를 탄탄하게 닦아 놓으시고 문제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을.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해결을 해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또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법인세법에서 뭐 뽑았죠? 첫 번째, 뭐 뽑았지 내가? 첫 번째 10년에서 15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있네. 자, 법인세 1번 10년에서 15년 아주 중요하다. 2월 결손금. 공제 기간 그리고 접대비 10,000원에서 30,000원 이거 완전 엄청 중요하다. 3번 60%만 적었지만 요거는 이제 기부금 계산이 계산 방법에서 조금 변경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소득세 한번 가볼까요? 자, 소득세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세율입니다. 세율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나 보세요. 지금 소득세 세율이 원래 기존에는 6%에서 42%까지였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죠.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단계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저기 과세표 좀 10억 원 초과하시는 분들, 10억 원 초과하시는 분들 지금 45%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라고 10%가 더 지방에다가 내야 되는 세금이 한 개 부과되거든요. 그럼 45%에 10% 4.5를 더하면 49.5%예요. 거의 5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 10억 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그죠? 그래서 지금 얘가 한 가지 추가 45%까지 추가가 됐다. 아, 요거 진짜 엄청나죠. 8단계가 됐습니다. 8단계가. 사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 구분하는 이런 말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디테일하게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개정되는 책에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지는 좀 보고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당락에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지역적인 부분들은. 자, 그리고 세율이 지금 단순히 기본 세율 말고 있죠. 양도소득세율도 양도소득에 가서 주택과 관련된 세율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 세율을 여러분들 뭐 조금 암기를 하고 시험 대비하시는 게 좀 맞긴 맞아요. 특이한 것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 요새처럼 양도소득세로 이슈가 많은 때는 그 시사랑 맞춰서라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원칙을 일단 깔고 가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세법의 기본 원칙 그 마인드가 뭐냐. 일단 주택이 많은 걸 싫어해요. 다주택자를 싫어합니다. 특히 수도권이라던가 조정대상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많은 걸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1세대가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용서치 않아요. 그리고 1세대가 3주택 가지고 있는 거 용서치 않습니다. 원래도 용서치 않아가지고 원래 기존의 세율이 얼마였냐면 1세대 2주택은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10%, 3주택은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였는데 요거를 이제 라임을 좀 맞춰줬죠. 2주택은 쿨하게 그냥 20%, 기본 세율이 20% 더해주고 3주택은 쿨하게 이제 30% 더해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현재 개정된 내용입니다. 세율이 증가됐어요. 중과되는 세율이. 근데 기본소득에 더하기 20%, 30%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본세율이 올라갔죠. 6%에서 4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45%에 3주택자야. 그래갖고 30%가 가산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몇 프로야 도대체? 75%가 양도세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 이게. 자, 그리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싫어하지만 집을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막 투기 목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율이 단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세율이 개정이 좀 일어났습니다. 단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거 얘를 단기로 보유하고 있다. 1년 내에 샀다가 팔아버렸다. 요게 이제 기존의 40%였는데 얘를 70%로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보유하고 팔아버렸다. 얘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2년은 보유했으니까 기본 세율로 좀 봐줬었거든요. 요거를 60%로 때려버립니다. 때려버려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율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보시면은 최고로 높이 부과하는 세율이 이제 70%였어요. 요 70%는 요거는 이제 더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세율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그냥 70%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따란 미등기 자산, 미등기. 원래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야 너네 등기도 안 하고 양도 막 샀다 팔아 아무도 모르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죄악시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70% 세율을 부과했었어요. 근데 지금 1년 미만으로 단기로 보유하고 있는 거를 거의 미등기 수준의 죄악으로 보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율이 좀 증가한 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와닿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보시면은 얘네들은요, 전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 소득세율은 당연히 그냥 21년 소득부터고요. 21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인데 요 양도소득세율, 요 양도소득, 주택과 관련된 얘네들은요.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애들부터 좀 시간을 준 거죠. 상반기 안에 좀 어떻게 너네 처리를 해라. 이러면서 어쨌든 6월 1일, 1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양도를 하면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다주택자들. 요거는 굉장히 필드에서는 좀 논란이 많고 요새 굉장히 상담도 많고 어려워들 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진짜. 개정 너무 많이 되고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그럼 이제 수업 목적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6월 1일 이전에 보는 시험에는 이건 출제가 안 되려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아직 시행 전인데 그걸 문제에 내는 거는 좀
그 일부러 그걸 낼 필요가 없잖아. 그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너무 많이 낼 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리해서 일부러 그렇게 막 너 아는가 보자 이러고 막 작정하고 그렇게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 절대 나오진 않을 거고 말 문제로 세율로 좀 변경되는 거를 잘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라서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요. 부가가치세법 두둥 간이과세자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주 그냥 간이과세자를 막 다 뜯어고쳤어요. 다 뜯어고쳤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공부하면서 사실은 간이과세자는 가볍게 공부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일반과세자하고 비교하는 거, 그 표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비교하는 그 표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풀어내실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간이과세자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은 좀 없었어요. 그냥 가끔 나오는 정도였어요. 정말 가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간이과세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인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크니까 간이과세자를 좀 확대시켜 준 겁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면서 이분들의 좀 부가가치 세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개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간이과세자가 좀 전반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출제가 한 번은 될 거라고 좀 예상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힘을 조금 더 싣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존의 간이과세자의 규정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일단 기준이 뭐였죠? 이제 기준이 4,800 연간 공급대가, 그러니까 매출, 총매출액이죠.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특히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이 달랐죠. 일반 과세자하고. 매출세액을 공급가액에 부가율을 곱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여기에다가 이제 10%를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매입세액에 부가율을 곱해서 공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제매입세액도 반영을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업종이 좀 구분이 됐었죠. 제조업하고 음식점업. 근데 이제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증빙을 영수증만 발급을 해야 돼. 영수증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이었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간이과세자는 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도 어땠어요? 과세기간 자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1년을 통으로 과세기간으로 봐서 얘를 이제 1월 25일 날 신고 납부하게 하였고 요 가운데 6월 30일 요때까지 잘라가지고 예정 부과 기간이라고 해서 고지서를 날렸습니다. 우리 일반 사업자의 예정 고지 세액처럼. 이제 그런 이제 간이과세자의 좀 특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무엇이 바뀌었냐 보면은 8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는 8천만 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들은 전부 다 지금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이 0에서 4,800에서 8,000이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의 애들은 원래 간이었어. 근데 4,800부터 8,000은 원래 일반이었는데 이제는 간이 사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뭐 변경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돼버린 겁니다. 간이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게 갑자기 간이과세자를 확대를 시켜놓으니까 세금계산서가 제일 문제야. 예를 들면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8천만 원까지 일반 과세자를 적용받던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계산서 거래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이과세자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간이과세자가 됐다 그랬고 저 이제 세금계산서를 못 드리는데요. 이러면 거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거래 상대방은 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간이과세자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줄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거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부가가치세 몇 푼 깎아줄래다가 그냥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정을 시켰습니다. 보시면 원칙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걸로 했죠.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를 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가세자 중에서 원래 간이었던 애들, 개정 전에도 원래 간이었던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들은 그냥 영수증 발행해도 된다라고 해서 예외 규정으로 빼놔버렸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적용 시기가 2021년 7월 1일 이후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간이과세자 유형 전환이 7월 1일부터 이루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좀 다들 마음의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끊는 게 원칙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개정 전에 간이가세자에 해당했던 사람들은 오케이, 영수증 괜찮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이제 좀 뜯어 고쳐줬고, 두 번째,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라던가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매입세금계산서 받은 것처럼. 근데 간이과세자한테 받으면 그건 매입세액공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또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8천만 원까지 있는 사업자들이 막 뭐 음식점도 있을 거고 카페도 있을 건데 사업자들이 막 끌고 나서 이거 매입세액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거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매입세액공제를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넣어놔 버렸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가 발급한 것도 공제해준다. 그런데 다만 신규나 직전 연도 원래 간이었던 애들, 개정 전에 원래 간이었던 애들이 주는 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의 룰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좀 땜빵을 한 거죠. 그죠? 조문으로 이렇게 법 개정을 통해서 땜빵을 좀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으니까 간이가세자가 요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사실상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이 있을 이유가 없지, 간이가세자한테. 왜냐면 얘네는 발급도 안 하니까. 뭐 미발행 가산세를 얘한테 붙일 거야, 뭐 지연 발급 가산세를 붙일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간이도 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을 해야 하니까 가산세 규정까지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신설된 가산세인데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 간이가세자가 세금계산서가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사고서 세금계산서 안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은 간이사업자들이 자기들도 세금계산서를 안 발행하지 않으니까 받는 거에도 좀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까봐 요건 이제 새롭게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랬을 때 공급 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당연히 된다 그랬었죠, 간이과세자가. 근데 요거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배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배제하면 간이가세자한테 지금 혜택 준다 그래놓고 이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 면세점 이하의 간이가세자들이 굉장히 많고 요 혜택 자체로도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실효성이 뭐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아예 이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그냥 아예 일반 과세자들만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이제 간이가세자하고 일반 가세자 마찬가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발급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라는 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원래 간이과세자하고 일반 가세자하고 공제율이 좀 달랐었어요. 이렇게. 간이가세자는 2%, 기타 사업자는 1% 이렇게 공제율이 달랐어요. 특히 이제 2021년까지는 조금 더 해주죠, 공제율이. 그런데 요거를 그냥 일반 간이 통틀어서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자, 2021년까지는 1.3%입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때는 간이는 2.6이고 일반은 1.3이구나 라고 공부를 했는데 요걸 그냥 통으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뭉쳐가지고 어차피 간이한테 줄 혜택들을 우리가 충분히 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가시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원래 매입세액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입세액에 부가율을 곱한다 그랬었죠?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액, 공급대가죠. 전체 금액이죠. 여기에 그냥 0.5%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뭐 부가율 붙이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원래는 매입세액에 부가율 붙였는데 이번에는 매입세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 매입액입니다. 전체 금액의 0.5%로 우리 간이가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말하자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간이가세자의 예정 부가기간 납부세액의 신고 사유 확대. 이건 뭐냐면 아까 신고 기간이 원래 과세 기간이 간이가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간이가 된 요런 8천만 원 요런 애들은 8천만 원 미만의 요런 애들은 원래 1기 확정 신고하고 2기 확정 신고하고 원래 2번 신고를 했었어요. 근데 간이가 됐다고 내가 원래 하던 스타일을 바꾸면 너무 또 혼란이 일어나니까 야 그래 너네는 그냥 하던 대로 예정요 부가기간에 우리가 원래는 고지를 해주는 게 맞지만 네가 그냥 신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라는 게 뭐예요? 기존의 간이가세자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요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간이가세자가 새롭게 된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냥 원래 일반 가세자처럼 2번 신고해도 돼 라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요 부가율, 업자용별 부가율도 좀 이제 바뀌어요. 요것도 이제 변동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요 변동이 있는 것은 교재에 이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꼽아봤습니다. 물론 교재가 개정이 되어서 출판이 되면 세세한 내용들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틀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3월에 빠르게 합격하고 나가는 게 베스트. 하지만 이제 상반기 내라도 빠르게 합격하고 나가자. 그 이제 두 번째 베스트. 그다음 이제 하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책으로. 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거 참 앵콜 마지막 하나 더 팁으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랑 관련된 건 아니고 법인세하고 그 소득세 쪽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이거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항상 많이 오는 질문이 2020년 교재로 옛날 작년 교재로 이거 공부를 해도 되나요? 이런 이제 질문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해 책으로 공부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세법이라는 게 항상 해마다 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이 지식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게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큰 어려움이실 텐데 물론 지나간 책으로 잘못된 것들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이쪽 일을 하실 거면은 새롭게 바뀐 세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교재로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꼽아드린 이 문제들을 만약에 내가 몰라서 다 틀렸다라고 해도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개정이 된 내용들 몽땅 다 넣어갖고 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논리와 토대들이 있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탄탄하시다 그러면 갑자기 개정세법 몇 개를 못 봐갖고 떨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이 일단 안 되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거 말고도 딴 것도 많이 틀리셨을 거야. 공부가 안 돼서 틀리신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개정세법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기본적인 세법의 틀과 이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동안 기출문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놓으셨다 그러면 이런 것들 몇 가지 포인트만 아시고 시험을 치르셔도 큰 문제는 없다. 합격하시는데 그렇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꼭 여러분 재경관리에서 합격을 하시고요. 이 바닥에서 빨리 뜨시고 이제 저랑은 뭐 다른 강의로 좀 만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